이번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네요. 내일 모레가 국가직 7급 시험이고 이달 말쯤에 또 지방직 7급 시험인데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물론 이제 지금 늦게 촬영하는 거라 이건 업로드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험 전에 강의가 마무리돼서 저로서는 조금 홀가분합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이라는 부담이 이제 남아있긴 하지만 이 강의가 끝나면 날짜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강론의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강론의 지방자치 그 파트만이라도 개정 작업을 먼저 해가지고 그 부분에 관한 거 특강을 할까 싶어요. 그게 끝나면 이제 판례교재 나오면 판례 특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송 요건에 관한 건 다 끝났고 소변경인데 그 청구의 변경이라 하죠.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교환적 변경, 추가적 변경인데 교환적 변경은 말 그대로 교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소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 항소 취하는 무효다. 항소 할 대상이 없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 이거는 청구는 그대로 똑같은 청구인데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 방어 방법만 바꾸는 거죠. 청구 취지의 정정이라는 건 정정은 착오를 바로잡는 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의 양수인이 사업주 재변경 승인 신청을 한 이후에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하면서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발리한 것에 대해 양수인이 행정소송을 얘기하면서 청구 취지에 처분성이 결여된 위통지를 그 소송 대상으로 기재했지만 청구 원인에 비춰볼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경우 이 통지의 취소를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의 취소로 청구 취지를 정정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보정이 가능한 거는 각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권리구조를 넓게 인정한다는 거죠. 행정소송법상 그 소변경이 두 가지가 있죠. 소종류를 바꾸는 거하고 처분을 변경함으로써 그에 따라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이게 규정이 없는 거는 이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거고, 그 소종류 변경 이거 항고 당사자 해놓고 빼기만 하면 돼요. 취소소송 사무관인데 동일한 처분인 경우 같은 다른 처분으로 변경한 거는 소종류 변경이 아니라 처분 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되니까 또 확인소송 사무관이 빼면 되는 거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거는 부작위 확인 소송 빼는데 이건 당연하죠. 처분이 있어야 처분 변경이란 말이 되는데 부작위는 처분 자체가 없는 거니까 처분 변경이란 말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 행정소송법상 소종류 변경에 따른 당사자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 그래서 예비적 청구만 있는 피고의 추가 경정 신청은 허용이 안 된다는 거고, 항고소송 사무관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니까 피고 경정이 수반되지 않지만 항고와 당사자는 행정청이나 권리주체나 이게 달라지죠. 그 다음에 그 판례 보면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걸 항고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당사자 소송으로서 소송 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법원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하여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낙동강 오리알 같이 그 취소 소송을 뒤늦게 병합했는데 다 세트로 각하할 게 아니라 소변경 청구로 본다라는 게 605하고 논리가 같죠.
자, 그 다음에 청구를 바꾸는데 청구의 기초에는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판례 보면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 이거는 그 동일한 거니까 기초에 변경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뭐 안 읽어도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소변경의 효과인데 이거는 그 소 변경시가 아니라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거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 소고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제기할 때 제대로 제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 변경시를 기준하는 건데 이게 비교할 게 뭐냐면 그 민사소송법에서 소변경이 있죠. 거기에는 저런 소고표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해요. 검수가 그게 687에 있죠. 자, 그 687에 관련 판례 1번, 2번이 똑같은 거, 3번도 마찬가지고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갑자기 목이 건조해지네.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 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점은 소 변경시다 그랬죠. 처음에 제기할 때가 아니라 이게 바로 이제 그 행정소송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소송법에만 특칙이 있기 때문에 684하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다 소변경시다. 그 다음에 불복 방법에 관한 건데 그 별소를 제기하거나 상소로서만 다툴 수 있다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도 있죠. 그 처분의 변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당연하겠죠. 그래서 관련되는 처분이 변경된 경우는 이유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원래 소송 대상이었던 게 변경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효과는 똑같아요. 그 다음 민사소송법에서 소변경인데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이게 단순 결론이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변경인데 그래서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변경하는 걸 인정하는데 그 반대에는 아직 판례가 없어요. 자, 행정소송으로 제기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수소법원의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조치인데 이건 아까도 이상한 거 봤죠. 서울만 빼고 나머지는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죠.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고라 항고소송으로 소변경을 하도록 해서 1심 법원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소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거 이게 취소소송 상호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실무에 가장 많은 게 이건데 정작 이거는 특칙 소고표 특칙이 적용이 안 되고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자 판례는 그 읽어보면 될 거고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사례 논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객관식에서는 그렇게 중시되지는 않아요. 객관식에서는 자 유사기능과의 구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근거법조 추가 변경하는 거하고도 다르다라는 거고 공격방어 방법 변경하고도 다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사의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 요소인데 일단 국적법 중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귀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한 경우 그럼 귀하 신청 거부죠. 각호 사유 중에 일부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 자체가 처분 사유가 된다. 너무 상식적이고 처분 사유 이유가 요건을 못 갖췄다는 거니까 그게 그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는 귀하 신청했는데 그 품행 미단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그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받은 거.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했다고 주장한 사안인데 이거는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 아니라 근거가 되는 기초사실 내지 평가 유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 없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제한적 긍정설이지. 통서 판례가 똑같은데. 자, 690으로 넘어갈까요? 690 넘어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서는 그 실질적 법치주의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영역이라고도 알아서 해야 되죠.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이지 법률관계가 아니죠.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전혀 없는 별개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하면 허용되지 아니하며 법원으로서도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실은 처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죠. 그 다음에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 처분 시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처분 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서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당연한 해석이죠. 아니,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하고 사유가 동일한지 아닌지 별개잖아요. 그래서 처분 당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게 같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4번 판례 보면은 지방보훈지청장의 처분 사유는 갑이 위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거라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인데, 원심 판시 취지는 결국 갑이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거니까 이건 동일성이 인정이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그 첫째 줄 소멸시 완성. 근데 다음 줄 갑의 상병이 업무상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사를 추가한 건데 이걸 정당하다고 그 시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상당 인과관계의 구체적 표현이에요. 같은 거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법리는 행정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 그 인정사례 보면은 되게 쉬워요. 부연 설명이라고 대입하면 다 떨어져요. 근데 그 대입해서 안 떨어지는 게 2번이라, 예를 들어 1번 해봐요. 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 실적 관리한다. 그럼 부연 설명했죠. 어떤 허가 기준이 안 맞다는 얘기냐? 이격거리 기준이 위배된다는 게 그거다. 그게 그 소리죠. 부연 설명. 이거 대입하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2번은 외워야 돼요. 이 출제가 됐던 판례이기 때문에. 정규주 신문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 신청 거부 처분 시 발행 주체가 불법 단체라는 사유. 이건 주체의 문제죠. 소정의 첨부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 아니 근데 발행 주체가 단체라는 점이 공통이다. 이거는 뭐 자다가 봉창 뜯는 판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인정 사례 다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건 출제됐던 판례만 하는 거고, 판례 규제는 수십 개가 넘어요. 근데 판례 규제는 다 다룰 수밖에 없는데 핵심 정리는 이제 출제됐던 중요한 거 위주로 최소한의 걸 추려본 거예요. 다음에 4번 괄호 4번 추가 변경 사유 기준시인데 위법적법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잖아요. 이것도 변경 사유도 처분시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고, 허용 시기는 사실인별론 종결시까지만 된다. 이거는 대법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가구제는 집행정지라는 행정소송에 특이한 것과 가처분이라는 민사집행법에 있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이 효과 이런 거 원칙 모를 사람 없을 거고, 693으로 가면 적극적 요건은 충족돼야 집행정지가 되는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 요건이죠. 정지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가 있어야죠.
처분 등의 존재. 그래서 부작위는 처분이 없는 거니까. 근데 거부는 처분은 있지만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신청에 대한 이거 출제가 꽤 많이 됐던 판례인데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이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에 불과하다. 그럼 결국 도움이 안 되죠.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교도소장의 접견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효력정지 필요성이 없다. 이 거부에 관한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적법한 번항 소송이 계속 중요해야 된다. 이게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가처분하고 다른 점인데 그래서 집행정지 결정을 했더라도 본안 소송이 취하되면 결국 어때요? 소멸된다는 거죠. 실효사유라는 거예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인데 일단 일반론인데 일반론은 좀 음미할 게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인데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면 틀려요. 금전 보상이 되더라도 그것만 갖고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라는 거고, 경제적 손해는 망할 정도예요. 망할 정도일 때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때 부정하거든요. 그 밑줄 친 게 핵심 나오죠.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경영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고 보이는 사정이 존재해야 된다. 망할 정도 대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긴급한 필요의 존재죠. 종합적으로 뭐 구별적, 구체적, 개별적 그건 뭐 당연한 상식이고, 두 번째 판례 핵심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나오죠. 그 밑줄 치고 쳐보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갑조합에 특별한 규칙 사유가 없는데도 정비사업의 진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져 갑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도 있다라고 인정한 거고, 소극적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는데 이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이건 집행정지가 안 되는 거니까 행정청에게 유리한 요건이죠. 그다음 본안에서 이유는 원래 안 따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왜 이거 본안 판단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긴급하게 구제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다 심사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거지. 소극적 요건 소리거든요. 이게 뭐 질게 뻔하다 그러면 임시적 구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제도는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걸 방지하는 거지 패소 판결에 대비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정지 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신청만이 아니라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관련 판례 보면 상식이에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 후에 본안의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거고, 상소는 했지만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급하게 심리할 수 있는 거는 원심법원이잖아요. 근데 얘가 심리한 거를 얘가 또 심사하는 거 의미가 없죠. 그래서 불복할 때 즉시항고에 관할 법원은 상소심 법원이다. 상식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 효력, 형성력은 뭐 일방적 의사표시로 처분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거고, 기속력은 이제 224에서 인용했죠. 행정청구 관계행정청 기속하는 건데, 그 부수적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자 안 내도 된다는 얘기죠. 집행정지 결정을 했다면 행정청에 의해 과징금부가 처분이 집행되거나 행정청, 관계행정청 또는 제3자에 의해 과징금부가 처분의 실현을 위한 조치가 행해져서는 아니 되죠. 따라서 부수적 결과인 가산금은 발생되지 않는다. 이자를 안 물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 시간적 효력과 기속력을 그 이론서보다 좀 보완을 해서 깔끔하게 됐거든요. 자, 일단 결정 중에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는 거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거예요.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해 당해 정지 결정의 효력을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했던 정지기간 일부 진행했던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라는 거죠. 저거 좀 이따 부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납부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죠. 그 행정심판에도 집행정지 똑같다는 적용된다. 다 정호표 하나 더 해놔야겠네. 요거 강의 끝나고 정호표 그거 추가적으로 발견된 거 요거 포함해서 올려 놓을게요. 먼저 다운받은 친구들 요거 한번 더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자료 2회 거 또 아까 올려놨거든요.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는데 그건 제가 더 설명할 건 없어요. 하여튼 그 국가배상과 관련해서 옛날에 재판 자격은 웬만하면 인정 안 했잖아요. 위법성을. 근데 이거는 그 재판 자격을 따로따로 각각 따로따로 안 보고 수사, 재판 이 모든 거를 그 전체적으로 위법한 직무행위로 보면 독특한 판례거든요. 그래서 거긴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8월 30일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소수 의견도 참고해보라고 한번 해놨는데 그 정도 제가 부연 설명으로 여러분들 보충자를 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후속 변경처분서의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처음 행정처분의 집행은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됐다가 선고되면 다시 진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초에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후속 변경처분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이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내가 그 영업정지를 당했다 한 달. 근데 그 처분을 당하고 내가 그 심판이든 소송이든 제기하는 게 열흘 만에 제기했다면 벌써 열흘이 흘러가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기하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 심사 기준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그럼 열흘이 또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집행정지력이 상실되니까 항소하려면 또 항소하는데 시간이 또 걸리죠. 항소하고 나서 집행정지 신청할 때 또 시간이 걸려서 열흘 지났다. 그러면 영업정지 기간이 결국은 어때요? 집행정지를 했지만 그 집행정지 인용되기 전에 그 기간이 다 지나가는 경우 있죠. 결국 이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랬을 때 또 영업정지 한 달 또 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해가지고 저거 이중처분 얘기를 했던 게 그거고 본안 판결과 이제 최종적 결론이 났을 때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인데 이거 아주 음미할 대형 판례,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본안에서 개정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거로 확정되면 집행정지 결정은 장래를 향해 시효되고 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처분청으로서는 단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그 해당 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얘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으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절차에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더라도 본안에서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적법한 거로 확정되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거죠. 집행정지 결정이 실효되고 제재처분을 다시 집행할 수 있게 되면 처분청으로서는 당초 집행정지 결정이 없었던 경우와 동등한 수준으로 평등원칙 때문에 해당 제재처분이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집행정지는 행정쟁송 절차에서 실효적 권리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므로 본안 확정 판결로 해당 제재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제재처분의 상대방이 잠정적 집행정지를 통해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제재를 덜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처분 상대방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했지만 본안에서 이긴 거예요. 본안소송에서 해당 제재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확인되어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그 제재 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에게 초래된 불이익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원상의 부고인 후 기성력에 따른. 그래가지고 이 판례 아주 재밌는 판례인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이에요. 그 중소기업 그 보호하기 위한 이 특례를 규정한 법인데 1차 직접 생산, 직접 생산은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해야지 다른 애한테 위탁 생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속인 거예요. 1차 직접 생산하기 취소 처분에 대해 중소기업자 대한민국 상위 공경회 이거 비리덩어리더라고요. 그 한겨레 20에서 몇 번이나 연재를 했었는데 이 특혜 받고 엄청난 이권 빼돌리고 막 엄청나던데 저거. 얘가 제기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이루어졌다가 본안소송에서 중소기업자의 패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얘가 다른 애한테 위탁 생산했다.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서 집행정지가 시효되고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됐지만 1차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직접 생산하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정지 기간 중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되고 집행정지 기간 중 새로 받은 직접 생산하기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관할행정청은 직접 생산하기 취소 대상을 1차 취소처분 당시 유효기간이 남아있었던 모든 제품에서 1차 취소처분을 집행할 수 있게 된 시점 또는 그와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모든 제품으로 변경하는 처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같이 집행정지 신청하고 인용결정 내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 이 확인 기간이 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효력이 소멸됐어요. 그리고 2차 직접 생산 확인을 받아서 그 특례를 받게 됐는데 만일에 이걸 갖다가 그 2차 직접 그 확인 생산, 직접 생산 확인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못 하게 되면은 얘는 어때요? 완전히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2차 직접 생산 확인 갖고 또 그 허위로 이지랄하고 또 3차 또 받게 되고 이지랄하는 특혜를 받게 되니까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형 판례거든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는 읽어보면 됐고요. 불복 가처분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다. 간단하죠. 자, 심리에 관한 거, 요건 심리는 형적 심리를 얘기하고 본안 심리가 이제 실체적 내용에 관한 심리라는 거죠. 그 요건 심리에 관한 관련 판례 보면 그 처분을 다툴 법리상이 있는지 이거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자백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 원심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거 판단조차를 해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본안 심리에 관한 건데 그 위법 적법만 판단하면 되지 부당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는 없다. 왜? 그 타당하든 부당하든 다 기각 판결이니까 판결의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데 심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봤던 판례고 심리 절차 이 변론주의에 관한 건데 밑에서 네 번째 핵심이 나오는데 당사자에게 변론을 제기하여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하는 게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 가면 직권 탐지에 가는 게 제동으로 걸죠.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그 판례로 넘어가 702페이지. 당사자주의 변론주의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일 뿐이지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권 기록의 현출 이건 기록에 나타나 있는 것 주장을 구두로 주장을 안 하고 기록에 나타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해서만 청구의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출을 나타나 있다고 우리말로 푸는 것 뿐이에요. 저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이죠. 주장하는 거 말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하고는 별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8례 보면은 처분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거. 이거는 일단 위법에 관한 주장은 원고가 일단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고,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조치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 불허가 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추가적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 공격 방어가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자, 입증 책임은 적법성은 피고한테 유리하니까 처분청, 위법 근거는 원고가. 너무 쉬운 거예요. 구체적 사례도 유형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고, 그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취소중의 마지막 판결에 관한 건데, 판결의 종류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근데 이제 부적법 하면은 각하돼야 되는데 기각한 거, 어쨌든 원고가 진 건 똑같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굳이 파기할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판례. 그 다음 적극적 형성 판결 안 된다는 건 한계에서 이미 봤죠. 일부 취소 판결, 전부 취소 판결, 이거 종합 정리했었죠, 이거. 자, 그 다음 사정 판결인데, 이거 위법한데 공익에 미치는 사정을 고려한 기각 판결이죠. 인정사례, 부정사례 보면은, 인정사례 보면 도시계획은 이건 엄청난 게 공익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 이 사건이 있고, 나머지 부정사례 가볍게고, 그 다음에 피고행정처의 신청 여부인데 판례는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죠. 공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라고 보면 되고, 사정 판결의 적용범위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데 결론 간단해요. 취소 소송에만 인정돼요. 그 다음에 위법 판단의 기준시, 요거는 보충자료 18페이지 이거 주석단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 19페이지 이거를 좀 더 완성도를 높였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나눠서 위법 판단의 기준이니까 처분시인데, 이거는 법령 및 사실 상태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큰 번호 2번 보면 판단 자료의 존재, 이 자체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되고,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분시를 시정명령 의결일 당시다. 이거는 외워야 될 거예요. 이거는 의결하고 처분의 이력 발생하는 게 시간이 다른데, 의결일 당시다. 이거는 좀 이례적인 판례거든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판례에 이제 추가된 게 세 번째 보면 소청심사, 이게 특별행정심판이라고 그랬죠. 소청심사 단계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을 행정소송의 판단 대상으로 삼을 건 아니다. 따라서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사유는 옛날에 있던 사유예요.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도 노동위원회 특별행정심판이니까 결론을 갔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 처분 이후의 거는 이거는 고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업정지 처분 시에 적법한 거를 이후에 위법하다고 치장할 수 없다는 건 최신 판례인데 당연한 얘기죠. 근데 판단제 뭐야? 무리하면서 사전 판결할 수도, 저거는 쓸데없는 게 들어가는데 저거는 지워버리고 가서 수정을 해놔야겠고. 자,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처분 후에 법령에 개판한 사실 상태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했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 당시 사실 상태 등에 관한 증명은 사실 시인 변론 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했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보충 자료가 끝났네 이제. 자, 그 다음에 효력인데 누구에 대한 효력이냐 기본적으로 제목 다 알아야죠. 불가정력은 형식적으로 다툴 수가 없다는 거지 뭐 내용이 가는 게 확정된 거 아니라는 거고, 기판력이 당사자와 후소 법원에 가는 거죠. 그래서 기속력과 기판력의 의미에 관한 판례 보면 기속력은 취소 청구가 인용된 판결에 인정되는 거죠. 인용 판결에만. 기판력은 모든 판결에 다 돼요.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게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될 의무를 지는 작용인데, 기판력이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성결 문제가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걸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옛날에 처분이 위법이라는 게 확정됐는데 나중에 다시 적법이라는 이런 모순되는 판결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고, 확정된 정족 판결이면 인용 판결만이 아니라 다 된다는 거고, 주관적 범위인데 상대적이죠. 적극 판례 보면은 적극 당사자만이 아니라 소극 당사자로 항변하는 경우도 적용된다는 거고, 그다음 원래 주인, 행정청을 편의상 피고로 했지만 원래 주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에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판결 주문에만 미쳐. 이게 719. 기속력은 판결 주문에 한정되지 않거든요. 719에 가면 큰 번호 3번 괄호 2에 객관적 범위 714. 이게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이유 중에 판단까지도 인정되는 게 기속력이에요. 그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판력은 동일한 소송물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다를 때는 안 미친다는 거. 그 취소 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 소송인데, 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이건 뭐예요? 청구가 기각된 건 적법이라는 거죠. 그럼 적법이라는 거는 당연히 어때요? 무효가 아니라는 거에 당연히 미치는 거죠. 취소 사유도 아닌데 무효일 리가 없는 거죠. 적법이 확정됐는데 무효확인 제기하면 각하되는 거고. 그 다음 시간적 범위도 사회성 구두변의 종결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게 이제 기속력이죠. 반복금지효죠. 근데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다른 사유로 하는 거 괜찮죠. 적극적 재처분 의무에 가는 건데, 거부처분과 재처분 의무에 가는 건데, 재처분 의무의 구체적 내용인데 이거는 다른 사유로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거 할 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을 거부한 처분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의 위반 제한은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없다. 이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이잖아요. 78년인데 당연히 해석이 가능하죠.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거고, 행정청이 다시 적극적으로 수립한 그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이건 별도로 심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나와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거든요. 이거 당사자 소송하고의 관계가 애매해진다라는 건데, 자,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의무인데,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 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 판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고, 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 인정 제한 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해당 제한 처분이 위법한 거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의로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제한 처분 때문에 관계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 신청과 훈련비용 지원 신청, 이거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판례예요.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 거는 위법 사유를 보완한 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 거니까 당연하죠. 근데 판결은 기속력과 기판력을 엄밀히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 기판력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엄밀한 의미는 기속력 위반이고, 다른 사유인데 사실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는 옛날 걸 되풀이하는 거라 기속력 위반돼 가지고 허용이 안 되고, 위반했다면 이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데, 여기 판단 기준도 구체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변론 종결 시나 처분 시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 이게 630일 인용했는데 이거는 새로운 사유이기 때문에 기속력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기속력 해력 범위에 뭐 읽어보면 될 거고, 그 첫째 판례는 그 객관적 범위는 받고, 기속력 위반은 이건 무효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면 좀 이따 보는데 간접 강제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는 거죠. 형성력에 관한 건 계속 보죠. 이건 뭐 별도 취소 절차 없이도 당연히 소멸된다는 거고, 제3자율 갖게 되는데 그 당초 처분 취소 대상인 처분과 관계된 제3자한테 미치는 거지,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새로 형성된 제3자 여기에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당사자 지위까지 함께 소멸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하나 추가하면 될 거고, 간접강제가 이제 배상명령으로 하는 건데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는 간접강제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했더라도 좀 전에 같이 무효인 경우는 간접강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얘기고, 근데 이건 간접강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재처분의 의무를 이행하면 배상금 추심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상 끝났죠. 무이동 확인 소송인데 이 판례 법률상 보호익설, 옛날에는 이거 확인 소송에 민사소송과 같이 즉시 확정의 이 권리 이걸 추가적으로 요구해 보충성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파기에서 취소 소송과 똑같이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전원합의체라. 구체적 사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될 거고, 그래서 취소 소송에 관련된 게 거론된 게 대부분이니까 넘어갑니다. 726도 이거 230이 관련해가지고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부작위반 확인 소송인데 이게 거부나 부작위나 신청만 해야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 728에 가면 이게 이제 분류 문제가 나오죠. 구하는 행정청의 응답 행위는 처분에 관한 것이라 해야 된다. 거부나 부작위나 처분의 거부, 처분의 부작위만 된다는 거고, 어떤 행정행위를 해줄 걸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행정행위를 해줄 걸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아야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경우, 이때 원고 적격과 대상 적격 두 가지로 보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의 지위를.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대통령 외교장 특임 공관장의 인사권은 이거는 고유 권한이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신청권 없다는 거 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도 상적으로 납득할 수 있어요. 그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급 승진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내외 공표까지 하면 당연히 기대권이 있잖아요. 조리상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처분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 당연하죠. 그 다음 729 또 나오죠. 처분이 아닌 거는 안 된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처분의 부존재가 이거 앞에서도 봤던 거죠. 거부나 부작위나 개념. 그 다음에 원고적격 법률상이 이거 제소기간에 가는 건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근데 이제 전심 절차를 거치는 경우는 이거는 재결이 난 거기 때문에 거쳐야 된다는 거고, 그 재결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730일에 보면은 그 심리범위가 그 응답하지 않은 게 위법이다까지만 확인하는 거지. 그럼 어떤 내용으로 응답해야 하는가? 그 응답 내용 실체까지 심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어떤 처분을 하도록 강제한 다음에 그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그 처분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당사자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부작위는 그 응답만 하면 거부해도 그래도 기성력 위반이 아닌 거예요. 기습행위를 하더라도. 왜? 응답하지 않은 게 위법이라는 게 취지니까 응답만 하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판결시나 구두변론 종결시나 같은 거로 보죠.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만 된다 그랬죠. 자, 당사자 소송은 이건 사례가 출제가 아주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례가 1편의 법률관계 거기서 봤던 것들도 등장하고 못 봤던 것도 등장하는데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게 75회하고 연계해서 보면 되는 거고 공법계약 이것도 2편에 다뤘고 그다음 금전에 가는 거는 그 법령상 1차적 결정 없이 발생할 때는 당사자 소송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외울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법률에서 발생하는 여부가 논리 갖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법률 조항 갖고 나오는 거로. 그 다음에 법령에서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청이 결정했을 때 권리가 발생할 때는 항고소송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 공법상 지휘자격 신분 이거 입에 줄을 나오면 돼. 이것도 공법상 계약 사례였죠. 73회. 나머지 다 외워야 될 거고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이거 1, 2번은 이미 봤죠. 그 3번 이하는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지역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세요.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738에 가면 당사자인데 그 원고적극 제한은 없고 민사소송법 준용되는데 자, 요 전원합의체 판례죠. 도시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이 무효하는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돼요. 근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얘가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다라는 거. 피고적격이 완전히 다르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지, 행정청 이러면 틀리죠. 이 내용들은 그 5번 사인을 필요로 하는 것도 된다라는 게 제18에 추가된 저거 안 보면 헷갈리는 행정소송이라 그 협의 소액에 관한 제18례가 나왔는데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사유들에 의해서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불가능하고 조세채권자가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충실히 취하여 왔음에도 조세채권이 실현되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가 임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이때는 예외적으로 소액이익을 인정한 건데 이거 특별한 사정 이 말 나오면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40인데 그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은 본래 당사자 소송이 적법해야죠. 이건 취소 소송에서도 그 똑같은 거 봤잖아요. 그 병합될 취소 소송이 각하돼 버리면 병합시킬 대상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 그죠? 그 605에서 받고 605 아까 683도 인용했는데 605하고 740하고 똑같은 취지예요. 그 이해하는 여러분들 봐도 될 만한 거네. 집행정지가 안 된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얘는 대신에 가처분이 되는 거죠. 가처분이.
가집행에 관한 게그 헌재 결정이 드디어 나왔죠. 이거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정의 경우 가집행 선고할 수 없다. 이거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 이외의 자에 대한 거는 옛날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정리하는 게 마지막 표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치고, 어쨌든 저와 인연이 돼서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 그 시험에 원하는 결과 합격하기를 진심으로